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내 탓도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다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이번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빙하기에 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괴멸을 예언했다. 뭐 혹자는 저주했다. 뭐 이렇게 봉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그냥 그 SNS 내용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번 대선은 진다. 근데 그거는 그 남 탓할 일이 아니다. 홍준표의 책임도 아니고 이준석의 책임도 아니고 온전히 상황을 이렇게 만든 그 당의 주류 친윤 기득권 당신들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보수 괴멸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에 대해서 잘들 대비해봐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정계 은퇴하신 게 맞나 싶습니다. 정계를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뭐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너무 부지런하게 SNS를 하셔서. 그래서 요즘에 하와이안 폴리틱스라고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하와이안 폴리틱스의 특징이 같이 먹어도 눈물에 침도 뱉고 또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겠다 이런 걸 시시때때로 예고하고 포토샵으로 넥타이 색깔도 계속 바꾸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계 복귀를 할 거다. 틈을 보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 지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게 이준석 책임도 아니고 홍준표 책임도 아닌 게 맞잖아요. 오히려 그 당의 친윤들이 뭐 한덕수 추대론 이런 걸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선거를 망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선거보다는 선거 이후에 당권 다툼 여기에 이제 뭐 4분 5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틀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의도가 어땠든 아니면 결과가 어땠든 이걸 떠나서 현상에 대한 틀린 지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홍준표 전 의원은 틀린 말 안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자기 빼고 지적질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자기도 잘못한 건 많거든요. 애초에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거침없이 독고다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면 윤 대통령 잘못했다는 쓴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날의 이 상황을 만들어서 보수 지지자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사실 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나 비슷한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늪에 빠져갖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과 함께 어쨌든 대선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1등 후보를 냈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부 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은 저도 해요, 속으로.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당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제 그 보수 정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거 때는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아무리 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거야 라면서 심지어는 자기 체면까지 걸면서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 당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정치인,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지금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호남에 가서 질 줄 아는 걸 알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지라고 정말 이거는 구술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뭐겠어요? 이 부분은 박 의원님 지적이 정확해요. 결국은 선거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거 후에 그 정말 지금 이제 선거 후가 되면 얼마나 그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권을 누가 질지에 대해서 홍준표 그런 면에서는 은퇴한 게 아니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왜 이렇게 SNS를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적어도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위 적극적 지지자들한테 저 사람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네 이걸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걸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 선거에 대해서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분은 도대체 무슨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지금 사실 이 와중에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뭐 친하기에서 굉장히 반발했고 철회다 아니다 말이 오갔는데 어제 신동욱 대변인도 그렇고 오늘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철회 아니라고 입장 분명히 했더라고요. 근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 막판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고 선거운동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그 임명 시점을 보세요. 그 위에 도봉에서 한동훈, 김문수 두 분이 그 유세 무대에 올라서 함께 손을 잡았던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 선거운동에 김문수와 함께 전면에 부상하는 것에 대한 친윤의 견제 카드였다고 봅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대선보다 당권에 지금 서로들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친한계의 반응은 또 보이콧이었어요. 조경태 선대위원장이 나 이러면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철회도 아니다. 지금까지도 이 갑론을박이 있는데 사실 뭐 책임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막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지금 한 20 며칠 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아까 뭐 빅텐트 추진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빅텐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 텐트도 지금 이게 결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선거 이후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제 거센 공방. 결국 그게 이제 당권 삿발 싸움하는 이 단계로 전 치달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저마다 이제 한 축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벌써부터 분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진영도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내부의 이런 저마다의 기득권 욕심, 다툼 이것 때문에 이제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그 선거를 했던 적이 있을까 싶어요.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지리멸렬할 상황이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떤 식의 권력 투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소위 중견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당 조직을 갖고 있고 세력을 갖고 있으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당원들의 생각이나 의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려해 봤는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난 총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죠. 그 경선에서 탄핵의 강을 넘자고 대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수용하는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선거 후에 당을 새로이 추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옛날 얼굴로 옛날의 행태로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을 하면 과연 그거를 당원들이 용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이 와중에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그 중견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쏠림 현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 당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웃지 못할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전 1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27.2%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봄투표가 사흘 남았어요. 사흘 남았는데 후보자들이 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키워드가 경제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아이킥에도 나와서 그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어제 강남 유세에서도 이제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경제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절박한 이슈가 경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전국에 뭐 그 이준석 후보의 토론에서의 문제적 발언,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덕성 논란 이런 게 표면화된 이슈라면 정말 물밑에 잠겨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지금 그 원하는 거는 좀 경제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사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거 체감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이제 이겨서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맡게 되든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가 경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하나 잘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이 정치 리더십이 확고해야
지금 이 국내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발 이런 관세 압력이나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유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나 없이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쉬운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후보들 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토론만 없었던 게 아니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와 관련된 인상에 남을 만한 메시지나 공약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점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게 선거에서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그러나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경제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정권이.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곧바로 맞이하고 연내에 뭔가 어쨌든 성적표를 받게 될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선거 막판에 구두선으로 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진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서로 그런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무슨 워룸을 만들어 가지고 비상 뭐 경제 무슨 며칠 대응 이런 걸 하겠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 비상 일자리 대책이라 그래갖고 워룸 비슷하게 왜 그래프 그리면서 일자리가 몇 개 그거 아무 의미가 전광판. 없었어요. 예, 전광판. 그 말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누가 되든 일단 대통령을 뽑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대권을 누가 잡든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항상 그 경제를 자꾸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용적인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정책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인수위 없이 그 내각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느냐를 보면은 또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대국이에요. 세계 10대. 그러다 보면 이미 해외 언론도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세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정말 그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듯 해갖고 미국 사람들마저도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까 관세를 지적해 주셨는데 딱 미국의 법원에서 상호 관세는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하지 마.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싸웠지만 적어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정부적이고 초당적인 그러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아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만하구나. 신명나게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뛰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좌절시켰는데 누가 되든 지금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 배우자죠. 설라현 여사 대상으로 이제 한 발언이 좀 논란인데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노동운동을 팔 자격이 없듯이 유시민 역시 여성을 노동운동의 조연으로 치부할 자격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매우 부적절하고 문제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설란영 씨의 여러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인은 아니지만 이제 공적인 그 위치에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김건희 트라우마가 지금 국민들한테 커요. 때문에 배우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설란영 씨가 실언도 많이 했고 좀 선을 넘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특히나 본인이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노조는 뭐 세고 뭐 거칠고 못생긴 사람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 비하 발언도 했고 또 상대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화 문제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다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선 넘는 방식이었어요. 비판하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씨의 말하자면 이제 뭐 학벌 이런 걸 들어가지고 같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결국에 잘난 남편은 덕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대며 살다 오다가 평생 한 번도 꿈꿔오지 못한 자리에 오니까 본인이 들떠가지고 정신 나간 뭘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하적인 발언입니까? 노동자 비하에 여성 비하에 학벌 그다음에 비하. 학벌
이 뭐랄까 우월주의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저도 안다면 아는 사람인데 저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선거 때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후보나 후보에 관련된 사람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국민들까지 비하하는 이런 모습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거 사과 안 하면 뇌 썩은 이준석이에요. 누가? 유시민 예. 씨요?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권영구 후보하고 기본적으로 이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지난 TV 토론에서의 그 생각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더 많지만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어떤 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영구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이 우리들이 쓰는 용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그 정확하게 설파하되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그 유시민 씨의 그 발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과하고 싶은데요. 아까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흥분하다가 지적이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그 이상한 전미사를 붙였는데 그거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